폐강, 예산, 집행 중단, 미국 대학 외국어 강좌의 학살급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DC 대학 강좌 재조정위원회 문서, 제목은 2024년 가을학기 강좌 재조정 안건. 3페이지 폐강 후보 리스트에 찍힌 이름들이 전부 팩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 기자 에밀리 카터.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 손이 멈췄어요. PDF를 넘기던 순간 제 눈이 한 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 더 미친 건 숫자였습니다. 한국어는 수강 신청 40% 증가인데도 대학은 첫 3주 이탈률로 예산을 자르더군요. 대부분 언어는 3주 안에 40% 증발, 셋째 주엔 드롭 35% 폭발. 강좌가 배우기도 전에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어가 명단에 올랐을까요? 학생이 없어서가 아니라면 누가 어떤 계약으로 언어를 지워버리는 걸까? 에듀테크 파트너십이라는 각주 하나 그 링크를 클릭한 순간 저는 교육이 아니라 계약서가 강좌를 죽이는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 손이 멈췄습니다. 메일함에 들어온 PDF 파일 한 장. 제목은 단순했어요. 2024년 가을학기 강좌 재조정 안건. 저는 교육 전문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10년째 대학 뉴스를 쫓고 있죠. 이런 문서는 매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3페이지. 폐강 후보 목록,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언어가 넷플릭스 1위가 한국 드라마고 빌보드는 K-팝이 장악했는데요. 그런데 폐강이라니. 저는 곧바로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한국어가 폐강 후보라고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에밀리,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른 학교들도 똑같아. 수강생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지? 저는 알았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수강생 유지율이 곧 매출입니다. 인건비, 강의실 배정, 성과 KPI, 모든 게 숫자로 움직이죠. 그런데 한국어가 그 숫자에서 떨어진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날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수강 신청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어 수강 신청자는 작년보다 40% 늘었어요. 그런데도 폐강 후보라니 뭔가 틀렸습니다. 저는 대학 행정실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죠.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어요. 수강 신청과 실제 이수율은 다릅니다. 이탈률이 예산 배정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탈률,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요. 그게 강좌의 생사를 가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교육이 돈 논리로 굴러가는데 그럼 언어는 누가 살아남죠? 가치가 아니라 수익이 기준이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든 언어가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판사는 스프레드시트고 판결은 이미 숫자로 내려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보자가 보낸 문서를 다시 펼쳤어요. 폐강 후보 옆에 작은 각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파트너십 우선 고려 과목 제외.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에듀테크 파트너십, 그게 뭐죠? 왜 그게 폐강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각주 끝에 링크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서였습니다. 87페이지짜리 에듀테크 플랫폼 도입 계약서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15페이지쯤 가니까 이상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학습 이탈률이 낮은 과목을 우선적으로 플랫폼에 탑재한다. 저는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강좌를 선택하는 기준이 교육적 가치가 아니라 이탈률이라고요? 더 읽어 내려가니 숨은 그림이 보였어요. 에듀테크 기업은 대학에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플랫폼에 올라간 강좌는 학생 리텐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요. 그 데이터로 기업은 다른 대학에 영업을 합니다. 우리 플랫폼 쓴 강좌는 이탈률이 20%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탈률이 높은 강좌는 플랫폼에 못 올라가요. 플랫폼에 못 올라간 강좌는 예산을 못 받습니다. 예산 없으면 폐강이죠. 구조가 보였어요. 언어를 없애려는 이유가 학문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저는 곧바로 그 에듀테크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깔끔한 오피스였죠. 로비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전국 대학의 수강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초록색은 리텐션 높음,
빨간색은 이탈 위험.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섬뜩했어요. 교육이 상품처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밝은 미소로 말했죠. 저희는 대학의 효율을 돕습니다. 학생들이 끝까지 듣는 강좌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어려운 언어는요? 처음엔 힘들어도 나중에 보람 있는 과목은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첫 3주 리텐션이 60% 미치면 그 강좌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듀테크가 강좌를 상품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리텐션 지표로 투자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언어는 숫자가 됩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상품 번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뒤졌어요. 전국 50개 대학의 외국어 강좌 이탈률을 추적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대부분의 언어는 첫 3주에 학생의 40%를 잃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 언어만 예외였습니다. 한국어는 첫 3주 이탈률이 18%였어요. 다른 언어의 절반도 안 됐죠. 그런데 왜 폐강 후보에 올랐을까요? 저는 다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작은 각주 하나. 신규 언어는 3년 이상 데이터 축적 후 평가. 한국어는 신규 언어였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기 전에 먼저 잘리는 구조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언어가 KPI에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던졌죠. 언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데이터가 나쁘다고 잘리는 게 정상이에요. 교육이 KPI에 처형당하는 건데요. 저는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 수강을 포기한 학생들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제이슨이었어요. 아랍어를 3주 만에 드롭한 학생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제이슨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했어요. 정말로요. 아랍 문화 너무 좋아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었는데 그럼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읽을 수가 없다.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주째인데도 글자가 뭔지 몰라요. 교수님은 계속 단어 외우래요. 근데 뭘 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을 만났죠. 맥건이었어요. 중국어를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줌도 엄청 봤어요. 드라마 대사 따라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그런데요. 한자를 못 읽으니까 수업이 안 따라가지더라고요. 드라마는 재밌는데 공부는 지옥이었어요. 저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안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못 읽어서 떠나는 거였죠.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전국 대학의 수강 포기 타이밍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어는 3주 안에 읽기 성취가 안 생기면 드롭이 폭발해요. 첫 주 이탈률 15%, 둘째 주 20%, 셋째 주 무려 35%. 문화 팬덤이 있어도 해독이 늦으면 그대로 꺾이는 겁니다. 저는 한 교수를 인터뷰했어요. 프랑스어를 20년간 가르친 베테랑이었죠. 교수님, 왜 학생들이 3주에 무너질까요? 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읽기죠. 학생들은 첫 성취를 원해요. 근데 프랑스어는 발음 규칙만 2주 걸려요. 읽기는 한 달 뒤에나 시작하죠. 그새 학생들은 떠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죠. 근데 커리큘럼이 그렇게 안 짜여 있어요. 우리는 전통 방식대로 가르쳐요. 학생들은 빠른 성취를 원하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교육 설계의 핵심은 흥미가 아니에요. 초기 성취감 설계, 그러니까 온보딩입니다. 학생들이 재밌어 하는데도 포기하는 이유가 보였어요. 흥미는 있는데 성취가 없으니까요. 읽지도 못하는데 뭘로 버텨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한국어 수강생들의 드롭 타이밍을 봤어요. 첫 주 이탈률 8%, 둘째 주 6%, 셋째 주 4%, 거꾸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한국어 수강생을 찾아갔습니다. 사라라는 학생이었어요. 사라, 한국어 어때요? 사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첫 주에 읽었어요. 뭐요? 한글이요. 첫 수업 끝나고 카페 간판 읽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배운 지 90분 만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0분. 다른 언어는 한 달 걸리는 걸 한국어는 첫 수업에 끝냈다고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당연하죠.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밑줄 쳤습니다. 이건 할 수 있겠다. 그게 학생을 붙드는 문장이었습니다. K-팝이 아니에요. 학습 곡선이 학생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청강을 신청했어요. 조지타운 대학교
한국어 인문 수업이었죠. 교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은 25명이었습니다. 교수는 박민지 씨였어요. 3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글을 배웁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수업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박민지 교수가 칠판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어요. 이게 뭐게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동그라미요. 맞아요. 한글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동그라미가 소리를 만들어요. 오, 그리고 막대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거나 학생들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아오, 교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어요. 학생들 눈빛이 살아나는 걸. 박민지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만에 모음을 끝냈어요. 그리고 자음을 시작했죠. 이건 기억. 영어로 치면 지 소리예요. 그럼 기억에 알을 붙이면요. 다. 맞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칠판에 단어가 나왔어요. 가방. 한 학생이 읽었습니다. 가방이요? 정확해요. 방은 영어로 100, 가방은 100이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수업 시작한 지 35분. 학생들은 이미 단어를 읽고 있었어요. 박민지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카페 사진이 떴죠. 간판에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커피. 학생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네, 맞아요. 이제 여러분은 한국 가서 커피 주문할 수 있어요. 교실이 들썩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같은 학교, 같은 교수 평가, 같은 과제량인데도요. 한국어는 첫 주에 읽는다는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학생 몇 명을 불러 세웠어요. 첫 수업 어땠어요? 한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신기해요. 진짜 읽혀요. 여학생이 거들었죠. 다른 언어는 한 달 걸린다던데 이건 첫날에 끝났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속할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이건 할 수 있겠어요. 또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할 수 있겠다. 저는 박민지 교수를 따로 만났어요. 교수님, 어떻게 첫 수업에 읽기를 끝내세요? 박민지 교수가 웃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설계됐거든요. 저는 그냥 가르쳤을 뿐이에요. 다른 언어는 왜 안 돼요? 문자 체계가 달라서요. 알파벳은 조합 규칙이 복잡해요. 한자는 개수가 너무 많고요. 근데 한글은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만들어요. 그게 차이죠. 저는 알았습니다. 언어를 콘텐츠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습 곡선이 유지율을 만드는 겁니다. K-팝이 끝나면 끝난다고요. 근데 왜 팬이 아닌 학생도 계속 남죠? 답은 간단했어요. 읽을 수 있으니까. 첫 주에 성취를 맛봤으니까. 학생들은 계속할 이유를 찾은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한국어만 첫 주에 읽기가 가능한가? 단순히 한글 구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각 언어 수업의 녹취록을 구했어요. 대학 측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죠. 교육 품질 평가용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파일들을 들었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첫 수업부터 3주차까지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진짜 차이는 학생이 아니라 교수의 설명력에서 터졌어요. 프랑스어 수업 2주차 녹취록입니다.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왜 이 철자는 안 읽혀요? 교수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냥 외워요. 프랑스어는 원래 그래요.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규칙이 있나요? 있긴 한데 예외가 많아요. 외우는 게 빨라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아랍어 수업이었죠. 학생이 묻습니다. 이 글자는 왜 앞뒤로 모양이 달라요? 위치에 따라 바뀌어요. 왜요? 원래 그래요. 암기하세요. 또 암기였습니다. 저는 중국어 수업도 들었어요. 이 한자는 왜 이렇게 쓰여요?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어요. 외우세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학생이 왜라고 물으면 답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냥 외워요. 원래 그래요. 학생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떠나죠. 저는 한국어 수업 녹취록을 열었습니다. 1주차였어요. 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 기억에 알을 붙이면 왜가가 돼요? 박민지 교수가 대답합니다. 기억은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는 목에서 나오는 소리고요. 이 두 개가 만나면 가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입모양을 봐요. 나. 학생이 따라합니다. 나. 맞아요. 이제 니은에 알을 붙이면요. 나. 정확해요. 왜냐하면 니은은 혀가 위에 닿는 소리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멈췄어요. 이게 차이였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어떤 언어는 외워로 끝나요. 어떤 언어는 납득으로 끝납니다. 학생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설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였죠. 저는 다른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로버트 교수였어요. 교수님, 학생이 왜 이렇게 쓰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세요? 로버트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도 몰라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왜 그렇게 변했는지는 언어학자도 논쟁 중이에요. 그냥 외우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요? 답답해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규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달랐어요. 박민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학생이 질문하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네. 한글은 논리적으로 설계됐거든요. 세종대왕이 만들 때 발음 원리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 나는지 설명이 돼요. 예외는요? 거의 없어요. 규칙이 명확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21세기 대학에서 교수도 설득해야 해요. 학생은 고객이자 이탈 리스크니까요. 설명 가능한 시스템이 강좌를 살립니다. 외우라는 말로는 학생을 못 잡아요.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교육적으로 우수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메일함에 익명의 문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트렌드 지속 가능성 분석 보고서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3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어는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 K-팝과 드라마의 인기가 식으면 수요는 급락할 것이다. 장기 투자 가치 없음. 저는 눈살을 찔렀습니다. 이 보고서가 각 대학에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작성자 명단이 있었죠. 3명의 교육 컨설턴트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명 모두 특정 에듀테크 기업에서 자문료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 제가 취재했던 그 회사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일부러 한국어를 유행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유행이라고 규정하면 폐강이 쉬워지니까요. 일시적 트렌드니까 투자할 필요 없다. 이 논리로 예산을 막는 겁니다. 저는 그 컨설턴트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 에밀리 카터입니다. 한국어 보고서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경계하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질문이죠? 보고서에서 한국어를 일시적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뭔가요? K-팝 인기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수강 데이터는 3년째 상승 중인데요. 이탈률도 가장 낮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래요. 초기 단계가 3년이요. 그럼 프랑스어는 100년째 초기 단계인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증거를 잡았습니다. 저는 다른 2명도 추적했어요. 한 명은 에듀테크 기업의 이사회 멤버였고 다른 한 명은 그 회사 플랫폼 홍보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명확했어요. 한국어가 성공하면 그들의 논리가 무너집니다. 이탈률 높은 언어는 폐강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유행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유행은 언젠가 끝나니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보고서가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최소 15개 대학 행정실에 전달됐더군요. 그리고 그중 8개 대학이 한국어를 폐강 후보로 올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었습니다. 저는 기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우수성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국어를 죽이려 하는지 폭로하는 겁니다. 저는 밤새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어를 유행이라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에게 돈을 받았나? 기사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유행이라는 말, 혹시 누군가 돈 받고 써준 문장 아닌가요? 저는 마우스를 발행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말로만 하면 그들은 부정할 겁니다. 저는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눈으로 보는 증거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증명하겠다고. 일주일 뒤 저는 CNN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교육 정책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패널은 5명이었죠. 2명은 대학 학과장, 2명은 외국어 교수, 그리고 저였습니다. 주제는 외국어 교육의 위기였어요. 진행자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의 외국어 강좌 폐강 논란을 다룹니다. 에밀리 카터 기자가
한국어를 중심으로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한국어가 폐강 위기에 놓인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한 학과장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어는 유행 아닌가요? K-팝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수요가 불안정하잖아요. 데이터 보셨어요? 한국어는 3년째 이탈률이 가장 낮습니다. 첫 3주 이탈률이 18%예요. 프랑스어는 40%고요. 학과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초기라서 그런 거죠. 저는 웃었어요. 3년이 초기면 프랑스어는 100년째 초기인가요? 스튜디오가 웃음에 휩싸였습니다. 진행자가 끼어들었어요. 에밀리 씨, 그럼 한국어가 정말 다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말로만 하면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죠. 패널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뭘요? 한국어 첫 수업 90분을 시연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요? 생방송에서요? 네. 말로 싸우지 말죠. 오늘 여기서 해봅시다. 저는 준비해온 화이트보드를 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관객 중 자원자를 모집했어요.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한국어를 배운 적 없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박민지 교수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동그라미요. 맞아요. 이게 한글에서는 오예요. 10분 만에 모음을 끝냈습니다. 20분 만에 자음을 끝냈어요. 30분쯤 되자 참가자들이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나무, 스튜디오가 웅성거렸습니다. 패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분쯤 되자 참가자들은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입니다. 카메라가 참가자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진짜 읽혀요. 신기해요. 9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내려놓았어요. 끝났습니다. 진행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지금 90분 만에 5명이 한국어를 읽었어요. 네. 이게 한국어 첫 수업입니다. 저는 패널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봤잖아요. 그럼에도 유행 타령할 거예요. 학생이 읽는데도 트렌드라고 우길 거예요. 학과장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한글의 특성이잖아요. 다른 언어는 이렇게 못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이 좋은 언어를 폐강하려 하죠? 진행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생방송에서 언어 하나가 변호받는 순간을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대학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 강좌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명이 이긴 겁니다. 생방송 다음 날 저는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어를 죽이려 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기사는 폭발했습니다.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에듀테크 기업 계약서 공개하라. 우리 대학도 조사해야 한다. 저는 이튿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후속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왔어요. 한국어 강좌를 2개 반으로 확대합니다. 박민지 교수 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컬럼비아 대학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유행 대응이 아니라 학습 설계 모델로 인정합니다. 다른 언어 커리큘럼 개편에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버클리였어요. 첫 3주 성취 중심 커리큘럼을 도입합니다. 한국어를 벤치마크로 삼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어 하나를 살렸어요. 아니, 언어를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바꾼 겁니다. 저는 박민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들으셨어요? 박민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믿기지 않아요. 폐강 위기였는데 확대라니.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에밀리 씨가 싸워줬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운 거죠. 한 달 뒤 저는 전국 외국어 교수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언어 교육의 재설계였어요. 강연장에는 2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과목은 학생에게 첫 승리를 언제 줍니까? 교수들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달 뒤요? 2달 뒤요? 그럼 왜 학생이 남아야 하죠?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전국 대학의 이탈률 데이터가 떴어요. 첫 3주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학생이 읽을 수 있다고 느끼면 남아요. 못 읽으면 떠나죠.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언어는요? 한글처럼 쉬운 문자가 아닌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를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커리큘럼은 바꿀 수 있죠. 어떻게요? 첫 수업에 성취를 주세요. 완벽한 읽기가 아니어도 돼요. 뭔가 하나라도 읽었다는 경험이요. 저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아랍어는 학생 이름을 아랍 문자로 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중국어는 자주 쓰는 한자 10개로 간판 읽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카페 메뉴를 첫 수업에 읽게 했죠. 교수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니 이탈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교수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교도 적용하고 싶어요. 커리큘럼 설계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댓글을 보고 있었어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이 기사 덕분에 제 수업이 살아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는 제가 해야죠.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 내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 하나를 살린 건 감동이 아니에요. 구조를 증명한 데이터였습니다. 21세기 외국어 교육의 승부는 문화 파워가 아니에요. 학습 UX와 리텐션 설계가 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직도 수많은 강좌가 숫자에 처형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싸울 방법을요. 증명할 방법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돼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